매일같이 정보가 정말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요즘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홍수라는 말이 딱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들으시는 여러분을 위해 가장 핵심적이고 지적 호기심을 확 자극하는 지식만 딱 추출해내는 오늘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체해볼 자료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파헤쳐볼 대상은 그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우울하고 비관적이었지만 현대 사상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철학자입니다. 아르트르 쇼펜하우어죠. 네, 쇼펜하우어와 그의 주저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입니다. 이번 시간의 미션은 명확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염세적이고 기이한 외톨이 철학자의 사상이 니체나 프로이트, 심지어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들한테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이걸 파헤쳐보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맹신해온 인간의 위대한 이성이라는 방패를 쇼펜하우어가 어떻게 무참히 깨부수었는지 추적해 볼 겁니다. 네. 그리고 그의 그 서늘한 통찰이 현대 생물학의 이기적 유전자 개념과 어떻게 그토록 정교하게 맞물려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아마 들으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충격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세상을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재조립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철학의 심연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거대한 사상을 잉태한 쇼펜하우어라는 인물 그 자체를 먼저 조명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었으니까요. 그 철학자의 철학은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이 결정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문장이 쇼펜하우어만큼 완벽하게 들어맞는 사례를 찾기도 힘들 겁니다. 머리에서 탄생한 관념이 아니에요. 그의 유전자와 일상에 깊이 뿌리내린 어떤 생존 감각에 가까웠죠. 생존 감각이요? 기록을 살펴보면 그는 평생을 병적인 수준의 심각한 우울증 그리고 강박에 시달렸거든요. 아, 강박증도 있었나요? 네, 아버지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강하게 추정되는데 거기로부터 물려받은 기질적 특성으로 보입니다. 매일매일을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 했던 거죠. 그 불안감이 일상에서 발현된 모습들을 보면 정말 기상천외하더라고요. 화재가 날까 봐 무서워서 평생 2층 이상의 방에서는 절대 잠을 안 잤다고 하죠. 네, 1층에서만 잔 거죠. 언제든 도망가려고요. 게다가 타인이 자기 목에 칼을 대는 상황 자체를 도저히 견디지를 못해서 평생 이발사한테 면도조차 맡기지 않았대요. 직접 면도를 한 거죠. 잠자리에 들 때도 침대맡에 항상 장전된 권총을 두고 잤고요. 세상에, 권총까지요? 심지어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옷차림으로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혼잣말을 막 중얼거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모함한다고 굳게 믿는 등 약간의 조현병 증상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야, 그렇게 팽팽하게 당겨진 신경줄을 가지고 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세상을 봤으니 이 세계가 아름답고 조화로운 곳으로 보일 리가 없었겠네요. 그렇죠. 그가 느낀 세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이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진짜 지옥이었겠어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그의 독특한 인간미랄까요? 그걸 엿볼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나옵니다. 아, 그 헤겔 이야기요? 네, 당대 최고의 스타 철학자였던 헤겔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집착에 가까운 혐오죠. 자신이 애지중지 기르던 반려견의 이름을 무려 헤겔이라고 지어버렸습니다. 강아지 이름이 헤겔이라니 이보다 더 지적이고 유치한 복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걔가 말을 안 듣거나 카펫에 실례라도 할 때마다 이 헤겔놈의 새끼 하면서 온갖 욕설을 퍼붓고 스트레스를 풀었다는 거잖아요. 정말 기발하면서도 어딘가 참 지독하게 외로워 보이는 일화입니다. 하지만 이런 병적인 강박이나 기이한 성격의 이면에는 시대를 꿰뚫어보는 엄청난 통찰력이 숨어 있었죠. 맞습니다. 그 통찰이 집대성된 책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의 첫 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이 모든 사유의 출발점에는 그가 진심으로 숭배했던 한 사람, 바로 임마누엘 칸트가 있습니다. 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서재에 칸트 초상화를 걸어둘 정도로 스스로를 칸트 철학의 유일하고 진정한 계승자로 여겼거든요. 자부심이 대단했네요. 이걸 이해하려면 칸트가 세상을 어떻게 분해했는지 잠시 짚어봐야 합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칸트는 인간이 인식하는 세계를 두 가지 차원으로 명확히 쪼갰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인간의 감각기관으로는 영원히 그 진짜 모습을 알 수 없는 사물의 본질, 즉 물자체고요. 물자체, 영어로는 thing in itself라고 하죠.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감각과 두뇌가 정보를 받아들여서 나름대로 해석해낸 세계인 현상계입니다. 이 개념을 일상적인 비유로 조금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 눈앞에 아주 먹음직스러운 빨간 사과가 하나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네, 빨간 사과요? 여러분은 직관적으로 저기 사과가 존재한다고 믿겠지만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진짜 사과의 본질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단지 사과 표면에서 반사된 빛이라는 물리적 정보가 눈의 망막을 거쳐서 두뇌로 전달되고 뇌가 그것을 사과라는 이미지로 가공해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3D 렌더링 화면에 불과한 겁니다. 아, 뇌가 만들어낸 3D 렌더링이라는 비유가 핵심을 정확히 찌르네요. 네, 약간 가상현실 같은 거죠. 맞아요. 쇼펜하우어 시대엔 컴퓨터가 없었지만 만약 그가 지금 살아있다면 VR 헤드셋을 가리키면서 이게 바로 내가 말한 표상이다.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아, 너무 와닿네요.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세계가 결국 우리의 두뇌가 해석하고 가공해낸 현상일 뿐이라는 칸트의 전제를 완벽하게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가 그려낸 이 가상현실 같은 결과물을 표상이라고 명명했죠. 아, 그래서 그 유명한 문장이 나온 거군요. 네, 그의 책 첫 문장을 장식하는 그 거대한 명제,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이 말이 바로 이렇게 탄생한 겁니다. 내가 보는 이 세계는 결국 내 머릿속에서 상영되는 영화일 뿐이다. 이런 선언이네요. 현상계와 물자체 이렇게 딱 나눠놓으니까 논리적으로 너무 깔끔하고 완벽해 보이거든요. 네, 아주 명확하죠. 그런데 왜 피슈테나 쉘링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그렇게 혐오했던 헤겔 같은 후대의 관념론 철학자들은 이 완벽한 구분을 자꾸 다시 뒤집어 엎으려고 한 걸까요? 그건 인간의 지적 오만함이 발동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지적 오만하며. 그렇죠. 그래서 자아라던가 절대정신 같은 굉장히 거창하고 형이상학적인 개념들을 막 끌어와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물자체와 우리가 보는 현상계를 억지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통합하려고 시도했죠. 무리수를 둔 거네요. 특히 헤겔은 역사가 거대한 절대이성을 향해 발전해 나간다는 원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당시 유럽 철학계를 완전히 제패했습니다. 어휴, 쇼펜하우어의 날카로운 눈에 그 광경이 어떻게 보였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네요. 하하, 분노했겠죠. 알 수 없는 걸 알 수 있다고 막 우기는 꼴이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뜬구름 잡는 헛소리만 늘어놓는 궤변론자들이며 사람들을 속이는 거대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맹렬한 비난을 퍼부은 거군요. 네, 독서를 아끼지 않았죠. 급기야 자신이 해결보다 학문적으로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베를린 대학에서 아주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잖아요. 아, 그 유명한 사건이죠. 네, 해겔의 강의 시간과 정확히 겹치게 자기 강의를 개설해버린 겁니다. 학생들한테 진짜 철학을 원한다면 내게 오라 이런 식의 선전포고였어요. 철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자존심 싸움 중 하나인데요.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네, 스코어가 너무 처참했어요. 시대의 정신적 지주로 추앙받던 헤겔의 강의실에는 수백 명의 학생이 발디딜 틈 없이 몰려들었는데 무명에 가까웠던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에는 고작 3-4명의 학생만이 자리를 지켰을 뿐이니까요. 매일 밤 곤총을 두고 잘 정도로 신경쇠약에 시달리던 그 자존심 강한 천재가 느꼈을 모멸감이 어땠을지 상상조차 안 되네요. 텅 빈 강의실에서 속으로 얼마나 분통이 터졌을까요? 엄청난 좌절감을 느꼈겠죠. 분노한 쇼펜하우어는 학교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헤겔을 사기꾼이라고 비난했지만 정작 헤겔은 그를 상대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한 학기 만에 쓸쓸히 짐을 싸서 학계를 떠나고 말죠. 참 씁쓸한 에피소드죠. 하지만 이 철저한 고립과 분노가 오히려 그의 사상을 더욱 날카롭게 벼려내는 계기가 됩니다. 아,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거네요. 그런데 이쯤에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단지 헤겔이 잘 나가는데 배가 아파서 그를 그토록 싫어했던 걸까요? 아니면 헤겔의 철학 밑바탕에 깔린 어떤 거대한 전제 자체를 견딜 수 없었던 걸까요? 분명히 후자가 핵심입니다. 이 갈등을 거시적인 철학사의 흐름에서 보면 고대 플라톤 이후 2000년 넘게 서양 철학을 지배해온 거대한 믿음과의 싸움이었어요. 어떤 믿음이죠? 서양 철학은 인간의 내면을 이성, 의지, 욕망 등으로 나눈 뒤에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은 차갑고 뛰어난 이성을 발휘해서 밑바닥에 끓어오르는 욕망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억압하는 존재라고 규정해왔습니다. 이성이 최고다, 이거군요. 네, 이성은 언제나 가장 높은 곳에 군림하는 왕이었고 헤겔의 철학 역시 이 이성이 세계를 완성한다는 창가였죠. 아,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수천 년 된 착각, 즉 이성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환상을 정면으로 박살낸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 대목에서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훌륭하고 고결한 이성을 발휘해서 끊임없이 솟구치는 욕망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살고 계신가요? 아마 쉽지 않으실걸요? 그러니까요. 머리로는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굳게 생각하지만 정신 차려보면 새벽 1시에 치킨을 시키고 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은 없으신가요? 다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쇼펜하우어의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착각하지 마라.
이성이 욕망을 통제하는 게 아니다. 그는 플라톤의 전통적인 마차 비유를 완전히 전복시킵니다. 전통적으로 이성은 욕망이라는 야생마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지혜로운 마부로 여겨졌잖아요. 네, 마부가 고삐를 쥐고 있다고 봤죠?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인간의 이성이란 눈이 멀어서 미친 듯이 제멋대로 날뛰는 거대한 체구의 욕망이라는 장님을 어깨에 목말타고서 그저 그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질질 끌려가는 절름발이에 불과했습니다. 이야, 장님 거인 어깨에 올라탄 절름발이 비유가 진짜 기가 막히네요. 이성은 결코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욕망이 앞뒤 가리지 않고 저질러 놓은 사고를 뒤따라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한 건 다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야 하고 그럴싸하게 포장해주는 하수인이자 변명생성기일 뿐이라는 거죠. 변명생성기. 진짜 뼈를 때리는 통찰이네요. 이 통찰이 기존의 상식을 얼마나 박살내는 건지 확실감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칸트가 남겨두었던 숙제, 영원히 알 수 없다던 사물의 진짜 본질인 물자체의 정체가 마침내 밝혀지네요. 네, 연결이 되죠. 쇼펜하우어는 우리를 질질 끌고 가는 이 맹목적 욕망, 즉 의지야말로 칸트가 찾던 물자체라고 폭로한 겁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숭고한 이성을 가진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그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 탑승한 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다니는 가여운 존재라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언어적인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보통 우리가 의지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굳은 의지, 이런 식으로 대단히 이성적이고 목적의식이 뚜렷한 상태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굳은 의지, 불굴의 의지, 보통 좁은 뜻으로 쓰죠. 그 단어 선택 때문에 현대의 독자들이 종종 오해에 빠지곤 하거든요. 쇼펜하우어가 번역상 의지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가 뜻한 바는 이성적인 판단이나 목적의식이 완전히 거세된 상태입니다. 아, 목적이 없다고요? 네, 그저 살고자 하고 번식하고자 하는 맹목적인 에너지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눈이 먼 욕망이죠. 맹목적인 에너지. 이 맹목적인 생명력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면 놀랍게도 우리는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생물학의 기념비적인 저서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와 소름 돋게 조우하게 됩니다. 아, 맞아요. 강연 자료를 보면서 제가 가장 전율을 느꼈던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도킨스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그저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기 위해 맹목적으로 프로그래밍된 생존기계일 뿐이다. 이렇게 선언했을 때 온 세상이 충격에 빠졌잖아요.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미 진화론이 제대로 정립되기도 전인 100년도 훨씬 전에 철학적 직관만으로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던 겁니다. 정말 천재적인 직관이죠. 자연계의 동물들을 보면 이 맹목적 의지가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작동하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강연에서 언급된 사례들이 그 잔혹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남태평양의 바다거북들은 오직 알을 낳겠다는 목적 하나로 해안가를 기어오르다가 천적들한테 수백 마리씩 떼죽음을 당합니다. 네, 갈매기들한테 다 잡아먹히잖아요. 누에나방의 생태는 더 비극적이에요. 그들은 오직 번식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아예 입이 퇴화해서 먹을 수조차 없습니다. 짝짓기를 마치고 나면 에너지가 고갈돼서 그대로 굶어 죽고 말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기괴한 생태계입니다. 왜 그들은 자기 생명을 단축시키면서까지 그런 끔찍한 운명을 감수할까요? 개체 자신의 행복이나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자기 몸속에 각인된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복제해내기 위한 맹목적인 프로세스인 거네요? 맞습니다. 개체는 일회용품처럼 쓰이다 죽어 사라지더라도 유전자는 그 복제를 통해 영원히 살아남으니까요. 생명체는 그저 유전자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임시 탑승물에 불과한 셈입니다. 와, 진짜 서늘합니다. 그렇다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우리 인간은 이 잔혹한 굴레에서 예외일까요? 쇼펜하우어의 대답은 단호한 아니오입니다. 예외가 아니군요.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운명적인 사랑의 감정, 인류가 수천 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숭고한 문화, 종교, 심지어 예술이나 도덕조차도 결국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종족 번식이라는 유전자의 욕망인 건가요? 네, 그 화려한 장막을 걷어내면 결국 종족 번식이라는 맹목적인 욕망이 교묘하게 배후해서 조종한 부산뭉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져서 밤점을 설치는 것도 결국 더 우수한 유전자를 결합시키기 위해 자연이 쳐놓은 달콤한 덫에 걸려든 것일 뿐이란 해석이 되네요? 아주 차갑고 서늘한 해석이죠.
결국 우주 전체가 방향도 목적도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스스로를 부풀리고 복제하려는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라는 말씀이군요. 우리는 그 에너지의 꼭두각시로서 각자의 욕망을 대리 실행하고 있을 뿐이고요. 정확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으로 다시 시선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욕망한다면 과연 그 욕망은 언젠가 완벽하게 채워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쇼펜하우어 철학이 도달한 가장 깊고 어두운 시면, 고통의 본질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욕망의 메커니즘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수반합니다. 고통이요? 욕망은 절대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과 맞습니다. 무언가를 원하지만 아직 가지지 못했을 때 우리는 결핍이라는 고통에 시달리게 되죠. 네, 돈이 없거나 사랑을 못 받거나 할 때 너무 괴롭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밤새워 고민하고 노력해서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승진을 하거나 집을 사거나 연인을 얻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영원히 행복할까요? 글쎄요, 금방 익숙해지지 않나요? 네. 잠시의 성취감이 지나다면 놀랍게도 그 빈자리에 권태라는 새롭고 지독한 고통이 스물스물 피어오릅니다. 아, 무언가를 가지기 전에는 목말라서 괴롭고 막상 가지고 나면 지루해서 미쳐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삶을 결핍과 권태라는 두 고통 사이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 즉 진자운동과 같다고 묘사한 것이군요. 네, 완벽한 비유죠. 당시 낙관주의 철학자였던 라이프니스는 이 세계는 신이 만들 수 있는 최선의 세계라고 찬양했거든요. 모든 게 긍정적이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를 정면으로 조롱하면서 이 세계는 신이 만들 수 있는 최악의 세계라고 선언합니다. 강연에서 다룬 단테의 신곡 비유가 이 맥락을 너무나 날카롭게 짚어냈어요. 아, 그 비유 정말 인상 깊었어요. 단테의 지옥편을 읽어보면 펄펄 끓는 피, 얼어붙은 호수 등 묘사가 소름 끼치도록 생생하고 디테일하잖아요. 네, 아주 구체적이죠. 반면에 천국편으로 넘어가면 왠지 천사들이 하프를 켜고 빛이 쏟아진다는 식의 좀 붕 떠있는 다소 밋밋하고 어색한 묘사들로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아주 단순 명쾌하게 답합니다. 우리가 매일 발 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가 이미 지옥을 쏙 빼닮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겪는 게 다 지옥 같은 결핍과 고통이니까 지옥 묘사는 생생할 수밖에 없고 네, 반대로 완벽한 행복이 존재하는 천국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상상력의 빈곤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실이 곧 지옥이다. 정말 숨이 턱 막히는 통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원한 고통의 쳇바퀴, 욕망의 진자운동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이 비관주의의 끝에서 그는 두 가지의 구원책 혹은 도피처를 제시합니다. 탈출구가 있긴 하군요. 첫 번째 탈출구는 바로 예술, 그중에서도 특히 음악입니다. 음악이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모든 음악이 구원이 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쇼펜하우어는 베토벤의 교향곡처럼 인간의 끓어오르는 감정과 열정을 자극하는 음악은 오히려 우리의 욕망을 부추길 뿐이라고 봤습니다. 아, 열정적인 음악은 안 되는군요. 네, 그가 이상적인 도피처로 삼은 것은 바흐의 음악처럼 철저하게 수학적인 규칙과 형식미를 갖춘 감정이 절제된 대위법 음악이었습니다. 바흐의 음악처럼 구조적인 거요? 우리가 그런 완벽한 구조의 음악에 온전히 몰입하는 그 짧은 순간만큼은 맹목적인 의지의 끈을 탁 놓고 고통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음악은 스피커 전원을 끄는 순간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하는 일시적인 진통제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두 번째이자 영구적인 해결책을 탐구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서양 철학의 중심에 서 있던 그가 동양의 불교 사상과 깊이 교감하게 됩니다. 불교요? 서양 철학자가요? 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과 열반의 상태, 즉 타오르는 욕망의 불씨 자체를 완전히 꺼버리고 철저한 금욕의 삶을 실천하는 것만이 고통의 수레바퀴를 멈출 유일한 길이라고 본 겁니다. 서양의 합리주의 처한자다나 동양의 무아사상에 도달했다는 건 지성사적으로 대단히 흥미로운 사건이네요. 이건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실천으로 이어졌죠. 어떤 실천을 했나요? 그는 실제로 자기 책상 중앙에 늘 청동불상을 모셔두고 명상을 했고요. 아까 언급했던 반려견의 이름도 훗날 해겔이라는 분노의 대상에서 불교의 핵심 용어인 아트만으로 바꾸었습니다. 아트만이 자아를 뜻하는 산스크리트어잖아요? 네, 세상을 향한 분노를 거두고 내면의 정막으로 침잠하려고 했던 그의 쓸쓸한 말년의 모습이 그려지는 대목이죠. 평생을 짙은 우울증과
타인에 대한 강박 속에 갇혀 살았고 심지어 유일한 혈육이었던 어머니와도 절연한 채 홀로 늙어간 외톨이 철학자. 참 외로운 삶이었죠. 젊은 시절 야심차게 펴낸 책들은 아무도 읽어주지 않아서 출판사 창고에서 폐지로 버려지는 수모를 겪기도 했잖아요. 하지만 그가 평생을 바쳐 쏟아낸 고독하고 비관적인 철학은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면서 20세기 사상계의 지형도를 완전히 갈아엎었습니다. 네, 그 파급력은 우리가 아는 천재들의 삶을 통해 고스란히 증명됩니다. 현대 철학의 거장 니체의 사례가 대표적이죠. 아, 니체가 쇼펜하우어를 그렇게 좋아했다면서요. 젊은 시절의 니체는 어느 낡은 헌책방에서 우연히 쇼펜하우어의 책을 집어들게 됩니다. 그 순간 귓가에 이 책을 당장 집으로 가져가라는 정체불명의 속삭임을 들었다고 하죠. 약간 운명적인 만남이네요. 홀린 듯이 책을 사들고 간 니체는 장장 14일 동안 매일 아침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식음조차 전폐한 채 그 텍스트에 미친 듯이 빠져들었습니다. 밥도 안 먹고요. 인간 고통의 본질을 너무나도 정직하게 직시한 그 사유에 완전히 압도당한 거예요. 훗날 신은 죽었다고 외친 니체의 그 초인적인 철학은 바로 쇼펜하우어가 뿌린 씨앗에서 발아한 겁니다. 와, 심리학 분야로 넘어가면 그 영향력이 더욱 직접적이더라고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도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크게 받았죠. 네, 프로이트는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쇼펜하우어의 철학으로 이끌려가고 있다면서 혀를 내둘렀습니다. 무의식의 영역을 쇼펜하우어가 먼저 건드린 거군요. 맞아요.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 인간의 밑바닥에서 꿈틀거리는 맹목적 욕망을 조명한 그의 시각이 없었다면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이나 칼융의 집단 무의식 같은 현대 심리학의 핵심 이론들은 아예 탄생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심지어 과학계의 거두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조차 상대성 이론을 연구하던 자기 연구실 벽면에 뉴턴, 맥스웰과 나란히 쇼펜하우어의 초상화를 걸어두고 평생 그를 정신적 스승으로 여겼다고 하니까요. 네, 철학을 넘어서 인간 지성의 전 분야에 걸쳐서 이 우울한 철학자가 미친 진동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한 세기를 훌쩍 앞서간 비운의 천재였지만 그의 개인적인 생애 끝자락을 보면 참으로 쓸쓸한 여운이 남습니다. 뒤늦게 빛을 보긴 했잖아요. 네, 평생을 철저한 무명으로 살다가 60세가 훌쩍 넘은 말년에 가벼운 에세이 형식으로 출간한 책 여록과 보유 라는 책이 대중적인 메가 히트를 치면서 드디어 유럽 전역이 열광하는 유명 인사가 되죠. 우리에게는 인생론이나 행복론으로 번역돼서 알려진 책인데요. 네, 드디어 성공을 맛본 거네요. 하지만 수십 년의 외로움 끝에 찾아온 영광 앞에서 그는 기뻐하기보다 씁쓸하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나요? 이제는 너무 늙고 지쳐서 이 명예의 월계관을 머리에 쓰고 있기도 힘들구나. 아, 참 가슴 아프네요. 강연자분의 말씀처럼 살만하면 떠나는 것이 인생이라는 먹먹한 문장이 가슴을 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지나온 길고 깊은 탐구의 궤적을 갈무리해 볼 시간입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평생을 신경쇠약과 고립 속에서 살았던 이 기이한 염세주의자는 수천 년간 인류가 자신을 포장하였던 이성이라는 허울 좋은 드레스를 가차없이 찢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 감춰져 있던 그저 맹목적으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자연의 날 것 그대로의 욕망을 우리의 진짜 동력으로 직시하게 만들었죠. 인간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거네요. 그는 현대 철학과 심리학을 넘어 오늘날 진화 생물학이 밝혀낸 인간의 생물학적 조건까지 한 세계 앞서 꿰뚫어본 진정한 선각자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 무언가를 간절히 손에 넣고 싶어서 고군분투하며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반대로 막상 원하던 목표를 이뤄낸 뒤에 밀려오는 이유 모를 공허함과 곤태 때문에 짙은 우울감에 빠진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만난 쇼펜하우어의 그 무자비한 진자운동을 가만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느끼는 그 고통과 허터함은 결코 여러분이 남들보다 모자라거나 삶의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탓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것은 단지 인간이라는 생명체의 배후에서 그저 맹목적으로 계속 움직이고 번식하려 드는 우주적 의지가 벌이는 거대한 장난일 뿐입니다. 위로가 되네요. 내 안을 갉아먹는 우울과 결핍의 진짜 정체가 내가 아닌 유전자의 맹목적 욕망임을 꿰뚫어보는 것. 역설적이지만 그 차가운 진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삶이 주는 무거운 압박감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서 묘한 위로와 해방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철학적 심연으로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남은 하루,
쳇바퀴 도는 일상 속의 작은 파문을 일으킬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며 인사드리려 합니다. 네, 어떤 화두인가요? 만약 우리가 그토록 굳게 믿고 있는 숭고한 사랑의 감정, 영혼을 울리는 감동적인 예술, 심지어 내가 온전한 의지로 선택했다고 믿는 간절한 삶의 목표마저도 결국 맹목적인 이기적 유전자가 우리 몸에 심어놓은 정교한 번식 프로그램의 부산물에 불과하다면 과연 이 거대한 자연의 기계적인 톱니바퀴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온전히 나의 의지로 결정했다고 말할 수 있는 진짜 자유란 무엇일까요? 묵직한 질문이네요. 욕망이라는 이름에 폭주하는 전차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지 않고도 우리가 내 삶의 핸들을 쥐고 주도권을 되찾을 방법은 정말로 없는 것일까요? 오늘 고요한 밤이 찾아왔을 때 혹은 내일 아침 분주한 출근길의 군중 속에서 한 번쯤 이 서늘한 질문과 정면으로 마주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어떤 낯선 대답이 들려올지 무척 궁금해지네요. 그럼 저희는 다음번 탐구에서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단숨에 해소해줄 작지만 가장 밀도 높은 지식의 파편들을 정성껏 모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 안의 맹목적 욕망을 한 걸음 떨어져서 관조하는 깊은 사유와 함께하는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